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지난번 그 강의 중에 한 부분이 차량이 조금 미흡하게 된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다시 재촬영을 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걸로 해서 이번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지난번 잘못된 부분이었죠. 여러분들 349쪽에 기타의 행정작용이라는 부분에서 자, 확약이라는 부분부터 뒤에 그 356쪽까지 그 기타 행정작용으로서 그 부분만 조금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1절에서 행정상 확약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일단 곧잘 나옵니다. 시험에 확약. 자, 그러면 확약이란 의의를 공부하면서 자, 어디 체크하냐? 확약이란 글자 그대로 풀면 행정위원이 확실하게 약속하는 거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전 약속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첫 줄 끝에 약속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 읽어보면 행정위원이 국민한테 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뭐 허가를 내주겠다, 인가를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전 약속하는 행위를 우리 법학에서 행정법에서 확약이라고 부른다. 응? 약속. 두째 줄 보면 뭐 얘가 좀 나오죠. 그래서 내 허가, 내 인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누군가를 뭐 장관으로 임명하기로 내정했다 이런 말도 우리 많이 들어보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주로 이제 내 인가, 내 허가라는 게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응?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1, 2, 3번 이런 확약의 어떤 성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그라미 3번 하나 체크해 두세요. 자, 확약, 행정위원이 약속하는 행위는 아직 최종 조치를 해준 건 아닙니다. 다만 최종 조치를 하게 해주겠다, 어떤 조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약속하는데 불과하고 아직은 약속만 한 단계지 최종 조치를 안 해줬으니까 상대방하고 사이에 어떤 권리 의무 같은 법적 효과가 아직은 안 생기는 거다. 응? 그런데 거기에 두째 줄에 예비 결정, 뭐 부분 허가 이런 거하고는 조금은 다르다. 왜냐면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예비 결정이나 부분 허가 뭐 이런 거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은 적어도 최종 결정은 아직 나오기 전이지만 최종 결정 전에 그 단계를 쪼개서 어떤 행위를 행정위원회 할 때 그 단계마다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지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약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로 본다.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3번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사전 약속하는 행위. 자, 거기 법적 성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법적 성질에 다수학자들의 입장하고 다수학자들이 보는 입장과 대법원이 보는 입장이 좀 달라요. 근데 요새 출제 경우에는 판례 위주라고 그랬죠? 판례를 먼저 보세요. 첫째죠. 판례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뭐 한다 안 한다 약속하는 행위는 뭐로 안 봐요? 행정행위 또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 밑줄 쳐주세요. 판례는 행정위원회 약속하는 행위 확약을 행정행위성, 처분성을 부정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응? 요게 바로 그 밑에 1번하고 연결이 됩니다. 응? 판례 1번하고 그래서 또 판례 1번이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자, 1번 중요한 단어.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이거 중요해요.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이건 뭐래요? 뜻은 이게 일단 제목.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이 제목 잡고 밑줄 치고 이거는 뭐래? 행정기관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 그러니까 우선권자를 결정해 주는 행위인데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그 순서대로 어업면허를 내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해당한다고 봤죠? 강학상 즉 학문상 확약이라는 조치로 봤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확약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은 아니다. 그렇죠? 행정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인정되는 특별한 효력, 뭐 공정력, 불가증력 같은 특별한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아주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판례를 끌어올리면 위에 뭐라고 했어요? 판례는
행정기관이 이렇게 사전 약속하는 확약이라고 부르는 조치를 우리가 행정위원회 사전 약속하는 조치를 통틀어 묶어갖고 확약이라고 칭하면서 확약이라는 조치는 처분 내지는 행정위가 아니다 그랬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며 한편 관련 판례 2번도 또 같이 공부해 볼까요? 판례 2번은 거기 내인가라는 말이 나와요. 응? 그래서 내인가라는 얘기는 이제 인가를 최종 인가를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상대방한테 인가를 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난 후 그 후 본 인가, 그러니까 이제 최종 인가 해달라는 약속대로 인가해달라는 신청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어떻게 반응했대? 만약에 인가를 안 내주려면 그 본인가, 최종 인가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다고 하면 될 걸 그런 표시를 안 하고 앞서 했던 내인가 해줬던 거를 취소하겠다라고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인가를 취소한다는 행위는 본인가 신청을 거부한다는 거로 보는 게 맞다,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별도로 뭐 인가한다 안 한다 따로 언급이 없는 한 내인가 내인가 취소한다는 조치는 본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로 보는 게 맞다. 따라서 이 본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로 취급을 하므로 내인가 취소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1, 2번 중시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보세요. 자, 법적 근거. 일단 행정기관이 이렇게 허가해 준다라고 미리 약속한다든지 이런 그 확약에 관해서 동그라미 1번 밑줄쳐주세요. 법적 근거.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응? 이거 중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법에 행정기관이 뭐 예를 들면 법에 시장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떤 법에 시장이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 법이 정한 요건 구비한 자에게는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법이 정해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시장에게 건축 허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은 동시에 시장에게 건축 허가 내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권한, 건축 허가 내준다 하고 약속할 수 있는 확약 권한도 같이 준 거냐? 이 법이. 이런 권한도 이 법에 의해서 같이 준 거냐? 아니냐? 이게 논란인데요. 같이 줬다라고 봅니다. 응? 이 법은 허가권만 준 게 아니라 허가 내주겠다고 약속하는 권한도 같이 이 법 속에 다 준 거다. 그러니 자, 2번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확약을 허용하는 행정기관에게 사전 약속해도 된다라고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다수 학자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이건 아직 판례는 없으니까 다수 학자들은 본처분 권한. 여기서 예를 들면 건축 허가가 본처분 권한입니다. 응? 확약의 대상, 약속의 대상인 조치를 표현하기를 본처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본처분 권한에 확약할 수 있는 권한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응? 그러니까 건축허가 권한을 규정해놓고 있는 법은 동시에 건축허가 해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준 거다. 따라서 별도로 따로 법적 근거가 있을 필요는 없고 본처분 권한 규정이 곧 확약의 근거 규정이다. 동그라미 2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한 게 동그라미 3번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두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행정기관이 약속을 할 때도 요건을 지켜서 약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뭐 권한 가진 행정청이 적법 타당하게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얘기. 자,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거 동그라미 2번. 이런 말이 있죠. 본처분의 요건으로 무슨 이해관계인의 청문을 거치거나 하여튼 뭐 이런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행정기관은 본처분을 약속할 때도 그 절차를 거친 후 약속을 해야 된다. 응? 자, 여기 칠판에 쓴 사항에다 대입시켜 볼까요? 자, 법이 뭐라고 써놨냐면 이 건축허가 권한이 본처분 권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시장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뭐 소방서장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시장이
누군가한테 건축허가 내주겠다고 약속할 때도, 확약할 때도 소파상수장의 동의를 거친 다음에 확약, 약속을 해야만 된다. 만약에 동의를 안 거치고 약속해놨다가 약속 못 지키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요거 칙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두세요. 응? 자, 설명할 거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기속행위 그리고 첫째 끝에 중간에 요건사실 완성 후 요걸 밑줄 쳐주세요.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위를 법에 얼마나 구속받느냐에 따라서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렇게 구분하죠. 그런데 재량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량행위는 결국 행정기관이 무슨 조치를 할 건지 말 건지 행정기관이 결정하고 선택하게 돼 있죠. 그러면 행정기관이 재량행위로 돼 있는 거는 행정기관이 그 조치를 할지 말지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해준다 안 해준다 약속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속행위는 어떻게 놓은 거야? 법에서 무슨 요건을 구비하면 행정기관은 반드시 법이 정한 그 조치를 해야 한다. 의무로 정해놓은 거예요. 응? 그러면 요건이 갖춰지면 행정기관은 해줘야 되고 그 조치를 요건이 구비가 안 됐으면 조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기속행위는 딱 결론이 하나거든. 그렇다면 자 다시 이걸 칠판에 써볼까요? 이제 기속행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재량행위는 당연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건 의미가 있으니까 재량행위는 이제 논란이 안 돼요. 확약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다. 그런데 기속행위는 법이 어떻게 놨다고요? 뭐뭐 요건이 갖추어지면 A 조치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여야 한다라고 이미 의무로 명시되어 있어요. 요건이 구비되면.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기관이 어떤 사람한테 약속을 해. 당신 법이 정한 그 뭐뭐 하면 하는 요건 구비하면 A 조치 해주겠다고 약속. 근데 약속 안 해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건 갖추면 해주겠다 약속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이래서 기속행위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이게 확약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사전 약속한다는 게 의미 없는 일 아니냐? 이래서 논란이 됩니다. 응?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4번 보면 기속행위라도 두 번째 줄 상대방한테 예의지 미리 알 수 있는 이익,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사전 약속 뭐 한다 이런 거를 사전 약속하는 거 못한다고 볼 거는 아니다. 그죠? 이렇게 확약이 가능하다고 봄이 단소리다. 이거를 약간 빗대서 설명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아기 엄마가 임신을 했어. 그죠? 임산부가 임신을 했어. 그리고 애도 정상이래. 나오면 출산을 하면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오면 분명히 알아요. 필연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런데 미리 알고 싶어요. 그렇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미리 알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예명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명이라 그러네. 이름도 불러가면서 그죠? 또 애가 남자애라는 걸 미리 알면 또 거기에 맞춰서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것도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면 주위의 사람이 선물하는데도 여자인지 남자인지에 따라서 또 맞춰서 선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어차피 태어나면 알 일이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렇지만 미리 아는 게 좋은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유한 거야. 그래서 어차피 요건이 구비되면 반드시 해줘야 될 일이지만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상대방한테 해주겠다 이렇게 미리 약속하면 상대방은 미리 알고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 약속하는 거 허용된다고 봐야 된다. 이런 견해고요. 또 하나 있죠. 4번 쪽에 요건 사실 완성 후. 이것도 똑같은 이치야. 결론은 똑같죠.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 어떤 A 기업이 있어. A 중소기업이 있는데 내가 세금을 못 내고 있어요. 세금 납부를 못 하고 있어.
근데 이제까지 세금을 잘 내왔던 기업이야. 성실한 기업이야. 근데 이게 경기가 좀 요새 너무 경기 불황 이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세금을 못 내고 있어. 그럼 세금 못 내고 있고 행정기관이 지금 독촉까지 해놓은 상태야. 독촉까지 해놓은 상태. 그 다음 조치가 뭐냐면 압류예요. 재산 압류. 세금 안 내는 자에,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이라면 기업의 건물, 땅, 기계 뭐 이런 거 다 압류 조치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압류해놓고 또 뒤에 이제 매각, 예? 그 압류한 재산을 팔 수도 있어요. 팔아고 거기서 세금을 걷는단 말이에요. 원래 조치가. 근데 지금 요 단계까지 했다고 칩시다. 지금 세금이 부과됐는데 납부를 못하고 있고 독촉장까지 보냈어요. 그러면 독촉장까지 보냈으면 그 다음 조치인 재산 압류 조치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다 충족된 거예요. 이걸 말하자면 요건 사실이 완성됐다는 표현에다가 비유를 하자면 이 재산 압류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다 완성이 된 거야. 하지만 이 A 기업이 이제까지 성실한 기업이었고 세금 연차 납부 안 한 적 없었고 성실하게 다 제대로 세금 신고해온 기업이었다. 이때만 일시적으로 경기 불황 때문에 세금을 못 내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세무서장이 자 세금을 재산 압류하는 거는 1년 내지 6개월은 미뤄주겠다. 유예해 주겠다. 응? 연기해 주겠다. 유예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소기업 사장과 직원들은 회사가 압류돼 가지고 경매 넘어가고 이렇게 갖고 회사 망하고 자기들 일자리 없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최소한 1년 동안은 없다. 왜냐면 1년 동안은 유예한다 그랬으니까 1년 뒤에나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심하고 야 이게 우리 불황을 극복해서 합심해서 노력하자. 사장과 직원들이 단결해서 불황을 극복하고 다시 세금도 내고 회사도 살려나가고 이렇게 할 여지가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굳이 그 회사 재산 기계 이런 거 다 압류해가지고 경매로 팔아서 세금을 걷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그 목적 달성한다 치더라도 회사 압류 들어가고 해가지고 막 경매로 넘기고 이러면 그 회사 망하는 거야. 그러면 또 실업자들이 생기고 하잖아요. 응? 그러면 또 다른 중요한 가치를 또 잃어버리게 되잖아.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세무서장이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1년간 후속조치, 재산 압류 이런 거 유예해 주겠다. 유예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사장과 직원들은 1년 동안 시간 벌었다. 합심해서 이렇게 해서 불황 극복하고 세금도 낼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측면 얘기하는 거다. 이해됐죠? 그렇게 정리하고요. 자, 5번째. 행정기관이 사전 약속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이제 1번 쭉 읽어보세요. 행정기관이 사전 약속한 행위를 행정행위 내지 처분으로 보든 그렇게 보지 않든 어쨌든 우리 저 앞에서 공부한 바에 따라 다 신뢰보호 대상이 됩니다. 국민의 신뢰보호 대상. 행정기관이 사전 약속을 하면 상대방 국민은 그걸 믿고 약속대로 이행해 줄 거라고 신뢰를 하게 되므로 행정기관은 약속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신뢰보호 원칙 때문에 약속 이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그걸 이제 행정의 자기구속적인 의무가 발생한다. 왜냐면 지가 약속했으니까 행정기관. 따라서 행정기관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이행 안 하면 약속 이행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하거나 응답 안 하면 그거 소송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행정기관이 사전 약속하는 확약 그 자체는 처분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대상 안 되는 거예요. 약속 행위 그 자체는. 그렇지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고 거부하고 응답 안 하는 부작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소송 또 손해 입었으면 손해배상 이런 거 다 청구해서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이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나머지 그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조금 보충 보완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꼭 읽어두기 바랍니다. 설명은 1번만 강조해서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판례. 자, 이거는 저 앞쪽에서도 얘기한 건데
자, 이 판례도 되게 중요한데요. 셋째 줄부터 보세요. 자, 셋째 줄 중간에 보면 확약 내지는 공적인 의사표명.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사전 약속을 한 후라도, 약속이 있고 난 후라도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는, 그러니까 약속할 때와 달리 크게 사정이 바뀌었어. 약속을 이해하기 힘들게 됐어. 그래서 확약하고 난 후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행정기관이 앞서 했던 확약은 행정기관에 사정 변경됐으니까 약속을 이행 못하게 됐다. 약속을 철회하자. 약속을 물르자. 없던 일로 하자. 이런 행정기관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약속했던 건 자동으로 실효, 효력이 상실된다는 말이에요. 지켜야 될 의무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자, 요 셋째 줄부터 끝에까지가 중요 부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기다리지 않고는,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도, 약속 이행하지 못하게 됐으니 물러오겠다라는 이런 의사표시 없어도 자동으로 효력 상실된다, 실효된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확약에 관한 논의는 그 정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 4가지 또 짤막짤막한 주제들 있습니다. 자, 가행정행위라는 게 있어요. 자, 가행정행위의 가가 가리키는 말은 임시적이라는 뜻입니다. 임시적, 잠정적. 그래서 자, 의를 보세요. 1번 쭉 읽어본 다음에 결국은 두째 줄에 잠정적 이런 단어 나오죠. 그러니까 본래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법 집행 조치를 딱 하면 상대방 국민하고 사이에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어떤 권리 의무의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최종적인 조치는 아닌 거야. 최종적인 조치는 아직 남아있는데 최종적인 조치에 앞서 임시 조치 해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임시적인 조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응? 이게 가행정행위. 그래서 가자를 붙입니다. 임시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 여기에 대표적인 예, 두 번째 줄 끝에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을 잠정적으로 직위해지하는 것. 자, 그래서 자,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예전에 그 교육부 고위 공무원 중에 우리 국민을 그 술자리에서 그 기자들하고 뭐 밥 먹고 술 한잔 먹으면서 국민을 개돼지라고 뭐 표현했다 그래서 망언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게 알려지면서 결국 그 고위 공무원이 3급인가 그런데 교육부 공무원 나향욱이라는 그 공무원이 결국은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절차 밟아 징계가 돼가지고 파면됐어요. 파면. 근데 엊그제 보니까 결국은 소송해가지고 2심까지 가서 1심도 이겼고 징계 처분 파면까지 그런 이유로 그 파면까지 한 건 너무 심한 조치였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앞서 배운 비례원칙, 즉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무효 판정이 내려졌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1심 판결에 승복 못한다 해서 또 2심 고등법원 올라갔는데도 또 똑같은 판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법원 가봐야 이제 이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그냥 2심 판결 받고 상급 법원에 대법원에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종결을 지었대요. 그래서 결국 파면 처분은 무효였다는 게 확정이 됐고, 그래서 아마 이 나향욱 공무원은 다시 복직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응? 그거 왜 얘기했냐면 이 나향욱이라는 교육부 공무원 이거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징계 이제 위원회 회부돼가지고 징계 결정 기다리는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징계받을 입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원래 맡아보던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잖아. 그래서 그 최종 징계 여부 결정 내려지기 전까지 뭐하라는 거야. 일단 담당하던 직위 자리에서 물러나서 대기 발령 상태로 있어라. 이게 바로 직위 해제라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둬야 돼요. 그 직위 해제 조치라는 게 대표적으로 임시 조치 해놓는 거다. 최종 조치는 뭐 남았어요?
결국 징계 절차 밟아서 최종 징계가 되든가 징계 안 되는 거로 결정 나든가 뭐 최종 조치가 있을 때까지만 임시 조치해 놓는 거죠. 응? 자, 그래서 1번 잠정적인 조치다라는 거로 전제 이해를 하고 대표적인 예로 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 해제하는 조치가 대표적인 예다 기억하고요. 쌍거로 2번 법적 근거 성질 각각 동그라미 1, 2번 다 체크하는데 이 가행정에는 이제 임시 조치를 해놓는 거죠. 근데 임시 조치지만 최종 결정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그 상대방하고 사이에 어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임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이 임시 조치인 가행정행이라는 건 이 최종 조치에 흡수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최종 조치만 남게 되죠. 자, 그러면 1번 법적 근거 임시 조치 가행정행위는 종국적 결정권 즉 최종 조치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최종 조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 최종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자는 뭐야? 그에 앞서 임시 조치인 가행정행위도 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받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뭐야? 두 번째 줄에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된다. 최종 결정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면 그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없어도 된다. 밑줄. 동그라미 2번 법적 성질은 뭐로 본다? 임시적인 효과만 갖기는 한다. 그러니까 본래의 행정행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조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임시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것 외에는 공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에서 상대방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 등의 법적 효과 발생시키는 행위다라는 점은 동일하거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가해행정행위도 결국은 뭐로 본다? 성질. 행정행위로 보는 게 통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써놨죠. 동그라미 2번에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통설. 밑줄. 자, 쌍그로 3번 동그라미 1번 밑줄. 가행정행위는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종국적 결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최종 조치가 나올 때까지만 임시적 효과만 있을 뿐 최종 조치가 내려지면 그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그렇죠? 예. 자, 따라서 임시 조치가 임시 조치만 나온 단계에서는 이것도 행정행위 처분으로 보니까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최종 조치가 그 뒤에 나와버리면 임시 조치는 흡수되고 없어져 버리잖아. 최종 조치만 갖고 소송으로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해요. 효과에서. 자, 동그라미 2번의 첫째 줄 끝에 밑줄 쳐주세요. 가행정행위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거 일단 밑줄. 불가변력이라는 단어가 뭔지 처음 들어보진 않죠. 불가변력은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행위를 함부로 취소하거나 변경 못하게 하는 거죠. 응? 그런데 가행정행위는 지금 임시로 일단 해놓는 조치 아니야? 뭐가 나올 때까지 최종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해놓는 조치. 그러니까 최종 조치로 변경, 최종 조치로 나올 것이 예정돼 있어요. 근데 최종 조치는 지금 임시 조치하는 것보다 더 불리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임시 조치보다 더 유리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상대방한테.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래서 가행정행위는 이미 뭘까요? 최종 조치로 변경될 것이 이미 처음부터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시 조치해놓은 거를 바꿀 수 없는 게 아니야. 최종 결정에서 더 불리한 결정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거 밑줄쳐주세요. 가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임시 조치해놓고 최종 결정은 더 불리한 결정이 나왔다 해도 상대방은 임시 조치보다 더 불리한 결정 내리는 게 어딨냐 이래가지고 뭐야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다툴 수 없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꼭 알아두고요. 예. 자, 다음 페이지 판례. 예, 그거 줄 읽어보면 예. 거기도 밑줄 뭐라고 했어요? 응? 어디서부터 밑줄 치지 말고 어디서부터 읽어보냐면 둘째 줄 끝에
첫째부터 다 읽어볼까요?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회, 그러니까 업체들이 가격 짜고 막 올리는 것처럼, 응? 그러니까 뭐 요새 저거 있잖아요, 저 극장들이, 응? 영화 보는 관람료 다 뭐 똑같이 짠 듯이 막 1,000원씩 다 같이 올리잖아요. 이런 게 이제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담합 같은 거죠. 그런 사업자한테는 우리 거의 독자가 빠졌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이익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마 이제 그 같이 가격 인상을 짜고 올린 업체 중에 와서 자진 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와가지고 조사에 술술 풀어 우리 이렇게 짜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고 다 협조, 이런 업자한테는 뭔가를 깎아줄 수 있게끔 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두 번째 줄에 이게 가격 짜고 올린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일단 두 번째 줄 과징금 부과처분을 먼저 한 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진 신고한 업자는 따로 나중에 다시 어떻게 했어요? 응? 깎아주는 감면 처분을 다시 해줬다 그러죠? 그렇다면 자, 어떤 논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일단 자진 신고해온 업자가 있는데, 일단 다른 업자와 자진 신고 안 한 업자 똑같이 일단 과징금을 다 똑같이 부과했다가, 그 중에 이제 자진 신고한 업자만 따로 다시 깎아주는 조치를 다시 했다면, 이게 바로 그 앞서 한 조치는 일단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 임시로 일단 다른 자와 똑같이 부과해 놓은 거로 보고 임시 조치해 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자진 신고한 자를 따로 분리해서 따져본 뒤에 그 감면을 하는 별도의 처분을 다시 한 건 최종 처분이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응? 앞에 밑줄 치기 전까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선행 처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최종 처분하기 위한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이게 바로 표현 안 했지만 가행정행위란 얘기입니다. 가행정위로서 후행 처분이 있으면 선행 처분은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앞선 선행 처분은 이미 후행 처분이 나온 뒤에는 그 선행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후행 처분만 갖고 다퉈야죠. 선행 처분이 나오고 난 뒤, 그러니까 후행 처분이 나온 뒤에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이와 같은 논리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단계적 결정은 다 그런 논리가 적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제로 세 번째 주제는 사전 결정이라는 주제, 사전 결정 또는 예비 결정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자, 의의를 읽어보면 복잡한 사안을 단계를 쪼개, 워낙 뭔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서 이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한 번에 최종 결정 내리는데 너무 복잡하고 시간 많이 걸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돼? 이 쪼개. 그래서 그 사안별로 1단계에서는 뭐뭐만 심사해서 결정. 그 다음에 1단계를 통과한 경우에 그자들만을 대상으로 2단계에서 또 결정. 응?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 우리 소방공무원, 경찰 공무원 뽑을 때는 일반 행정공무원 뽑는 거하고 달리 뭘 요구하냐?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은 체력 검사도 합니다. 체력이 중요한 요소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을 보자. 우리 어떤 학생이 이제 지금 이번에 소방직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을 했는데 지금 열심히 지금 체력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원래 소방공무원을 뽑는 때 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거야. 여러 가지를 고려하려면. 자, 그래서 어떻게 나눈 거야? 1단계 필기시험. 이거 말하면 공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능력 이런 걸 이제 평가하는 거죠. 1단계 합격자, 필기 합격자들만 결정 내리고 그다음에 통과. 그 자들만을 대상으로 2단계 뭐예요? 체력 시험 봐. 그래서 체력 시험 통과. 그다음에 3단계 면접 시험.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이거 1단계, 2단계 다 합쳐서 최종 합격자 결정. 이런 식으로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있어 최종 합격자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사람의 그 지적 능력도 봐야죠. 체력도 봐야죠. 또 인성이니 이런 발전 가능성하는 이런 요소도 봐야지. 이걸 한꺼번에 뭉뚱그려 갖고 어떤 사람을 합격시키고 말 거냐? 심사하려면 너무나 복잡하죠. 응? 그래서
딱딱 단계를 나눠서 결정하는 거죠. 1단계 필기, 2단계 체력, 3단계 면접. 이렇게 해서 최종 합격. 이렇게.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기 얘는 안 들어갔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사안을 단계를 나누어서 각 단계마다 그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판단해야 될 사안만 딱딱 판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의 대표적인 예는 거기 둘째 주 끝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전의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부적정 통보가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또 그거를 예시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판례는 이제 폐기물 처리업 허가라는, 폐기물 처리업종이라는 게 있죠.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래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업 내용, 계획도 짜고 그 다음에 법이 요구하는 시설도 다 돈 많이 투자해서 시설도 다 갖춰가지고 신청. 원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행정기관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사업 내용도 검토해야지, 시설도 갖췄는지 검토해야지, 둘 다 보고 결정해야 돼. 시간도 많이 걸려요. 복잡해요. 더더군다나 상대방 신청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 내용에다가 계획서 작성하고 플러스 막대한 돈 투자해서 시설까지 갖춘다고 갖췄고 신청했는데 만약에 사업 내용 부적정 이래가지고 허가 거부되면 어떻게 돼요? 그 투자해서 시설 갖추느라고 투자한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서로 행정기관과 국민 모두 윈윈하고자 일단은 1단계 뭐만 신청하래? 사업 계획서만 짜서 신청을 하시오. 그러면 당신 사업 내용이 적정한지를 심사하겠소. 1단계에서 사업 내용 적정합니다 하고 통보를 해주면 그 통보받은 자는 이제 2단계 뭐만 하면 돼? 사업 내용은 적정하다고 통보됐으니 이제 법이 요구하는 시설만 투자해서 갖춰갖고 신청. 그래서 시설 투자했으니 이제 정식 허가 내주시오 하고 신청하면 그 다음에 행정기관은 시설만 갖췄는지만 심사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내용 자체는 통과됐으니까. 사업 내용 갖췄는지, 시설 요건 갖췄는지 심사한 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최종 허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행정기관도 1단계에서는 사업 내용만 심사하고 2단계에서는 시설만 심사하고 시설 요건. 이렇게 하면 행정기관도 복잡하게 얽히지 않고 딱딱 하나씩만 심사해서 판단하면 좋잖아요. 상대방 업자는 사업 내용 적정하지 않다. 즉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1단계에서 통보받은 자는 돈 들여서 시설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돈 날릴 일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모로 좋다 이거.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판례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취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그냥 참고로 읽어둬도 괜찮은 그런 정도의 판례. 자, 그럼 2번 법적 근거. 행정위원회 최종 결정에 앞서 이 단계를 쪼개서 1단계, 2단계 결정하는 거. 아까 말한 듯이 공무원 최종 합격 결정 권한이 법에 주어져 있으면 합격 결정 전에 1단계 결정, 2단계 결정 이런 거 내릴 사전 결정할 권한도 다 함께 준 거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 법적 근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된다. 최종 결정권만 있으면 다 포함된 거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법적 성질 쌍가루서 동그라미 1번 사전 결정 비슷합니다. 최종 처분은 아니에요. 최종 결정, 최종 처분은 아니지만 최종 처분에 앞에 써서 그 각 1단계, 2단계 단계마다 그 단계에 관해서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야. 그 단계에 관해서는 최종 결정이야. 아까 말한 대로 필기 합격자 결정, 1단계 필기 합격자 결정에서는 이 사람이 지적 능력이 있다는 것은 확정 난 거야. 2단계 체력 시험에서는 체력의 문제 통과하면 체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은 확정 난 거야. 그렇게 단계마다는 최종 결정을 내려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그 그 최종 결정 전에 앞서 이루어지는 그 사전 단계적인 결정도 행정행위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행정에 해당한다. 사전 결정은 행정행위 오른쪽에 올라와요. 사전 결정은 행정행위 처분에 해당하니까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사전 결정이 있고 난 후 최종 결정까지 나오게 되면 결국 사전 결정은 최종 결정에 흡수되어 전자같이 소멸. 따라서 상대방은 최종 처분만 대상으로 소송하려면 소송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도 알아두고요. 그걸 확인해 보자. 판례 1번 매우 중요. 자,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 자 밑줄 쳐야 될 부분 넷째 주 1번에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전의 사업계획서 제출받아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부적정하다고 통보해주는 조치는 그 사람이 시설 구비에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의미가, 그런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뭐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처분이다. 꼭 알아야 될 중요한 판례. 예. 예. 그 다음에 2번 판례 2번도 중요합니다. 응? 자, 2번 판례는 자, 이런 논리를 보세요. 뭐 2번은 그냥 여러분들 읽고 지나가도 될 것 같아.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세 번째 효과를 보세요. 자, 첫째 줄, 사전 결정은 후행 결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구속력을 미친다. 구속력, 후행 결정에 대한 구속력, 여기 밑주세요. 후행 결정에 대한 원칙적 구속력 미친다고 보는 게 통설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결정에 따랐으면 후행 결정에 뭐야? 영향을, 사전 결정을 부정하면 안 되죠. 사전 결정에 맞게끔 후행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판례는 사전 결정의 후행 결정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 부정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거는 그 행정기관이 최종 결정 내리는 애가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단 판례를 두 개로 나눴어요. 1번은 사전 결정에 일정한 구속력을 인정한 취지의 판례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사전 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한 취지. 그래서 분석해보면 폐기물 처리업 나왔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적정하다고 통보가 있대요. 사업계획 적정하다고 통보를 받았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 적정 통보가 사전 결정이죠? 그러면 이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이제 뭐만 하면 돼?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갖춰서 허가를 신청하면 최종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응? 그래서 이 사람 적정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설 요건을 다 갖춰서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야. 사전 결정에 구속이 돼서. 그런데 행정청은 어떻게 했어요? 엉뚱한 이유를 드러내. 다수 청소업자가 난립이 돼서 안정적인 효율적인 청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 거부, 불허가 처분했대요. 이거는 뭐래? 결론, 신뢰보원칙에도 위반되고 비례원칙에도 위반돼서 위법이라고 판결했죠. 그러면 이 판례를 이해하려면 행정기관이 상대방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아무 문제 없고 적정하다고 통보를 해줬어. 그리고 이 사업 내용 적정하다고 통보해주면 해줄 때부터 뭐가 예상됐냐면 두 번째 줄에 청소업자가 뭐 난립이 돼. 이 사람한테도 이제 폐기물 처리 허가를 내주면 청소업자가 난립이 돼서 뭐 효율적인 청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죠? 뒤늦게 이 막대한 비용을 들어서 시설까지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뒤늦게 그런 이유를 들이대고 거부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이다 이거죠. 응? 그래서 결론은 오겠어요. 이런 이유로 거부하는 건 위법,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허가를. 그런데 반면에 2번은 어떻게 했어요? 자, 저기 앞에 문장 보세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내주는 거는 주택사업 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세 번째 줄 재량행위에 속한다 그랬어요. 앞머리. 응? 이게 재량행위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사전 결정을 내려줬어.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제출받아 적합하다고 사전 결정을 내려줬다 하더라도 또는 사업 승인 신청이면 정식으로 승인 내주겠다라고 사전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최종 사업 승인 단계에서는 그 사전 결정의 기속, 즉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행정성이 또 공익 이런 거 고려해서 거부할 수도 있다. 그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재량행위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무원 임명행위 뭐라고 배웠어요? 공무원 임명행위 특허죠. 특허. 특정 신분 부여해주는 특허 재량행위라고 배웠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까 예로 자 1단계 결정 뭐 나왔어? 필기 합격. 2단계 체력도 합격. 3단계 면접. 면접에서 굉장히 태도가 불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면접 점수 빵점 돼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사전 결정은 필기도 문제 없고 체력도 문제 없지만 면접에서 사전 결정이 구속되지 않고 면접에서 빵점 맞았으면 다시
그 합산할 때 점수가 하위로 밀려가지고 최종 결정에서는 탈락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 결정에서 앞선 필기나 체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나도 최종 결정에서 거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임명은. 그렇죠? 그것도 어떤 논리예요? 체량 행위니까 그런 논리가 적용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 허가라는 거. 이제 뭐 대충 같은 논리가 됩니다. 부분 허가는 의의를 읽어보세요. 건설에 장기간을 요하는 대규모 시설물 건설 등에 있어 전체 다 그 완공하기 전에 일부분만 뭐야? 부분 완공된 일부분만 뭐 허가를 내준다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다 단계적으로 완공된 일부에 대해서 최종적 확정적으로 허가 내지 승인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 이런 거 비교를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새로 공항을 하나 짓는다고 쳐봅시다. 공항을 대규모 이제 공항을 짓는 건설한데 공항이라는 하나의 뭉뚱그려서 말하는 시설 속에는 여러 가지 부분적인 시설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비행기 경납고라는 시설도 있겠고 또 뭐가 있어? 활주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겠어요? 우리 저 뭐라 그래요? 저 배합실 있잖아. 응? 승객들 그런 거 있죠. 그 탑승구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된 대규모 시설이죠. 공항이라는 게.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공사에 있어서 뭐를 먼저 완공됐다고 할까요? 그 비행기 경납고가 먼저 완공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공항 중에 공항 전체 건설 허가를 내줄 수도 있지만 공항 전체 건설 허가 전에 미리 앞서 뭐부터 해라? 활주로 만드는 공사부터 일단 먼저 하라. 뭐 이런 거 먼저 부분적으로 공항 전체 중에 활주로 만드는 공사만 먼저 하도록 아니면 비행기 경납고만 만드는 공사를 먼저 하도록 이런 식으로 전체 중에 일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법적 근거 똑같아요. 최종 허가에 앞서 그 전체 중에 일부만 이제 부분 허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 허가권, 부분 전체 허가 내지 최종 허가권이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법은 동시에 최종 허가될 대상부 중에 일부분만 허가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법적 근거 역시 동그라미 1번 별도의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2번 부분 허가를 해주는 건 성질 물론 최종적인 것도 아니고 전체 중에 일부분만 허가하는 거지만 적어도 그 일부분에 한해서는 확정적으로 뭔가 공사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금지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분 허가도 뭐의 성질을 갖는다?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응? 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부분 허가도 행정으로서 처분성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최종 허가가 나오면 그에 흡수돼서 소멸 최종 허가만이 소송 대상. 다 똑같은 논리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자, 1, 2, 3번 다 공부하고 이거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오른쪽에 판례 되게 중요한 판례. 자, 일단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이게 제목이고 더 줄여 공부하면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래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일단 인정을 합니다. 독립한 행정처분. 그럼 뭐야?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소송 대상. 자, 여기까지를 보면 일단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원자력 발전소 짓는 걸 허가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가 최종 조치입니다. 최종 처분인데 원자력 발전소 건설 허가 내주기에 앞서 먼저 일단 뭐부터 해줄 수 있어?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땅으로 적합한지 아닌지 이거를 이제 적합하다고 승인 내준 게 부지 사전 승인이라는 조치예요. 원자력 발전소는 아무데나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닥이 아주 땅속 지하 깊숙이 단단한 지역이라 돼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뭐 이 땅이 꺼지거나 해가지고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단단하죠. 그래서 지질 뭐 이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여기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에 적합한 장소다 하고 부지를 승인해 주는 이걸 원자로 및 관계 시설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라고 하고 이거 뭐예요? 그 자체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독립한 처분이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나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 부근에 원자력 발전소 들어설 부지로 승인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 뒷단계로 뭐가 나올 게 뻔해.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화가 나올 거야. 그에 앞서 부지 적합하다고 승인 먼저 나온 거야. 그러면 이 부지 승인이 나온 단계에서도 여러분이나 나 지역 주민으로서 그 원자력 발전소 지어지게 됨으로써 자기들 방사능 유출로 인한 뭐 환경 피해 입을 우려했다 그래가지고 부지 승인 내준 것 같고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거기에 나와요. 응? 독립한 행정 처분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 하지만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최종 그 장소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 처분까지 최종 처분까지 나오면 어떻게 된대요? 이제 그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독립된 가치를 상실하고 최종 원자력 건설허가 처분에 흡수돼요. 소멸해 버린대. 따라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원자력 건설허가 처분까지 나온 뒤에는 여러분이나 나 지역 주민들은 뭐 갖고 싸워야 돼? 최종 건설허가 처분 갖고 소송으로 다퉈야지. 앞서 행해졌던 부지 사전 승인 처분 갖고 이제 소송으로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 이게 이 판결입니다. 응?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예. 자, 효과는 뭐 후행 결정에 대해서 원칙적 구성력. 아까 사전 결정과 같은 논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논점으로는 자동 기계 장치에 의한 행정 결정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자, 여기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결국은 뭘 말해요? 이 공무원이 즉 사람이 수작업으로 직접 직무 수행하는 거 말고 자동 기계 장치, 컴퓨터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기계 장치를 통해서 행정 업무 처리하는 걸 자동 기계 장치에 의한 행정 결정 이렇게 부릅니다. 더 줄여서 자동 기계 결정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자동 신호기로 교통 신호 보내는 거. 그러니까 경찰관이 수신호할 수도 있고 교통 신호기가 자동 신호 보내죠. 근데 내용이나 성질은 똑같지 않을까요? 뭐예요? 신호에 따르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 그 위반하면 다 신호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죠. 이해됩니까? 방식은 달라요. 수작업으로 수신호하냐 기계장치가 신호 보내냐 방식은 다르죠.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방식은 달라져서 그러나 내용이나 성질은 똑같습니다.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신호에 따라. 또 비유해 볼까요? 자, 예전 같으면 증명서 발급, 주민등록 등본 발급 다 공무원이 다 일일이 대조하고 수작업으로 등본 발급해주고 했죠. 지금은요. 대형 마트라든지 뭐 관공서 뭐 이런 데 가면 이런 그 공공장소에 가면 되게 현금 지급 같은 기계가 돼 있고 거기에 무슨 간단한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죠. 응? 기계 장치로. 그래가지고 뭐 본인인지 지문 이게 다 갖다 대고 돈 얼마 수수료 입력하면 등본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기계 장치를 통해서 증명서가 발급되게 돼요. 그죠? 근데 이거 우리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아 각종 공적인 증명서 발급해주는 행위를 공증행위라는 이름으로 행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공무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기계장치를 통해서 발급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응? 바로 이 기계장치를 통해서 행해지는 조치를 자동기계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쌍가루 2번이 중요합니다. 자동기계장치에 의해서 내려지는 결정은 행정행위와 똑같다고 봅니다. 행정의 성질을 갖는다. 다만 기계장치 속에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겠죠? 그 프로그램은 마치 무슨 성질을 갖는 거로 볼까요? 기계장치를 행정조직이라고 생각하면 행정조직 내에서 우리 배웠어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업무 처리 지침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그 지침대로 처리해라. 이렇게 할 때 그 업무 처리 지침, 상급기관이 만든 지침은 우리가 행정규칙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했죠. 응? 마치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동 기계장치에 의해서 국민한테 증명서가 나오고 신호가 나오고 이 최종적으로 나온 결정은 행정처분 내지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걸로 보고 그 기계 속에 프로그램 입력되어 있는 건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업무처리 지침의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그럼 1번. 예. 이거 알면 2번은 별도로 설명 안 해도 이른바 행정에 관한 논리를 원칙대로 그대로 다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그 다음에 쌍그러 3번. 재량행위에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생각해 봅시다.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계장치를 보면 앞으로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이 되면 더 발달하면 모르겠지만 기계장치 우리 컴퓨터 장법 보면 뭐를
뭐가 있는데 뭐 입력하면 뭐예요? 경로가 나오죠. 예스냐 노냐. 그죠? 그러면 예스 그러면 또 이쪽 경로를 따라가요. 노 그러면 또 이쪽 경로를 따라가고. 그럼 예스 하면 또 여기서 또 뭐뭐 요건에 해당되냐 안 되냐. 여기 해당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따닥 이게 연산이 돼서 따닥 가서 최종 무슨 결정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무슨 결정 나오고. 그죠? 이쪽으로 가면 또 몇 단계를 거쳐서 무슨 결정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이진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하냐면 뭐에 해당됩니까? 뭐로 가고. 또 거기서 질문 뭐 해당됩니까? 뭐로 가고. 이런 식으로 딱딱 이렇게 짜여져 있죠. 기계장치가. 그래서 이게 지속행위면 요건 갖췄으면 질문할 거냐. 요건 구비됐습니까? 그러면 A 조치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재량행위는 요건이 구비됐더라도 또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아요. 이것저것 고려해서 행정위원회 결정을 해야 돼. 그러면 이런 걸 예를 들어봐. 자,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주가 적발이 되면 뭐야?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시킬 수 있다. 응? 그러면 6개월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영업정지를 안 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를 한다면 6개월 범위 안에서 또 기간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져 있죠. 그럼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잖아요. 응?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다 똑같은 조치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업자가 청소년인 걸 알면서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 또 뭐 청소년인 걸 모르고 팔았는데도 그 청소년인 걸 모르고 판데 또 참작해 줄 수 있는 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죠?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업자가 전에도 위반한 적이 있는 사람이냐 이번에 처음 위반한 사람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돼요. 또 그 위반한 업자가 뉘우치냐 안 뉘우치냐 이것도 또 그런 것도 참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죠. 특히 뭘 위반한 사람이 뉘우치냐 안 뉘우치냐는 뭐예요? 감정적인 거 아니야. 그럼 기계가 인식 못 하잖아. 그거는 느낌 가지고 알아야 되죠. 그죠? 이런 거까지는 기계가 판정을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 재량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기계 장치로 하기 곤란하지 않냐. 여러 가지 또 선택지가 많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기계가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응?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현재 기준으로 그 업자한테 뉘우치는지 안 뉘우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뉘우칩니까? 그러면 뭐야? 뉘우칩니다. 그러면 뉘우치는 거로 인정해줄 기계로 인정해줄 수 있어요? 그거는 좀 곤란하겠죠. 응? 물론 모르겠어요.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그 업자들어 그 손을 올려보시오. 딱 손에 뭐뭐를 보고 이 사람이 진짜로 뉘우치는지 아닌지 기계가 파악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되면 모를까.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행정청이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는 재량행위는 이 단순한 기계 장치로 결정 내리는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량행위에도 가능 여부 아무래도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이렇게 마무리될 수는 있지만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 쌍그로 서반. 자동기계 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동기계 결정의 법적 성질을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 처분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면 행정행위 처분에 관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 이렇게 밝히고 또 기계장치 이상으로 잘못된 증명사가 발견될 때 잘못된 신호가 교통신호기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시켰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국가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어요. 이때도 이제 공무원이 잘못 프로그램을 넣느냐 짜놓아서 그렇게 신호가 잘못된 거냐 그럼 공무원의 직무상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만약에 프로그램은 제대로 넣는데 기계장치가 파손됐거나 이상이 있어서 그랬다 그러면 국가에서 5조에 의한 손해배상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2조, 5조 이런 얘기는 뒷부분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다 배운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공부하고 뒤에 이제 행정계획부터 다시 또 이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